안녕하십니까.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장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오아들의 새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이제 지구라는 별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이제 수차례의 어떤 대멸종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남은 인류가 지금과 같은 어떤 현대 문명을 이룩하기까지는 사실 몇 차례의 고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돌려서 본격적으로 인류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부터 이제 사람이다 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점부터 대충 이제 기록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어떤 문명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의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이제 선사 시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 외국인들까지도 마치 먼 친척 정도로 이렇게 이제 친숙함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세계 인류에 대해서 어떤 그 나름의 어떤 동질감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오바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참, 그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난 연대 같은 걸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선사시대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시점 같은 게 연구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이 아주 오래된 옛날 유적들의 어떤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의 어떤 정확성이라는 것이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만 년 정도 뭐 이렇게 우습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어서 사실 뭐 억 단위 연도를 측정할 때는 괜찮지만 어떤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전 뭐 이런 사건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학계에서도 이제 이런 오차에 대해서 뭐 아직 확실한 결론이 없는 경우도 뭐 종종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연도들이 혹시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과 조금 이제 뭐 다르다 싶어도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혹시 뭐 너무 거슬린다 싶으시면 뭐 댓글로 뭐 이런 그런 차이점을 좀 지적해 주시는 것도 뭐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어떤 유전적으로 흡사한 동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조금 거시기한데 어쨌든 인류의 어떤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700만 년 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최초로 아프리카 남부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원숭이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 명칭의 뜻은 사실 이제 남쪽에 사는 원숭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군요. 이 두 발로 섰던 이 원숭이는 뭐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강력한 발톱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뭐 침팬치나 뭐 이런 애들한테 이제 많이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숲에서 초원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때쯤 되면 두뇌 사이즈라고 해봐도 침팬치나 뭐 얘들이나 뭐 거의 차이가 없었으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한참 모자란 상태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싸움도 안 되는 그런 게임이죠. 딱 하나 그냥 두 발로 설 수 있었다는 거, 요 정도 있었다는 건데 사실 뭐 두 발로 설 수 있었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장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발로 걸었다는 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초원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그 진화한, 그러니까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가령 이런 거죠. 숲에서 막 쫓겨나와서 초원에 살기로 시작을 했는데 풀숲 너머로 이제 이렇게 쭉 보려고 그러면 두 발로 이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씩 두 발로 서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또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결국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직립보행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솔직히 뭐 침팬지랑 뭐 거의 차이가 없었던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뭐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그렇게 이제 직립보행을 했으니까 뭐 두 손이 이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노는 손 뒀다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솔직히 뭐 도구라고 해봐야 그 당시 뭐 구석기 뭐 이렇게 해보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돌멩이죠. 뭐 사실 뭐 고고학자들이 이게 뭐 석기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솔직히 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돌멩이 뭐 그냥 그거랑 큰 차이가 없었던 게 이 시대의 이 시기의 어떤 석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근근히 초원과 이제 숲의 언저리 이런 데를 이제 배회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이제 되게 많이 열등했으니까 어찌어찌 이제 뭐 다른 맹수들이 먹다 남긴 거 훔쳐 먹으면서 뭐 거의 하이에나한테도 밀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만물의 영장 뭐 이런 거 아니죠. 어떤 먹이 사슬의 입장에서 봐도 아주 그 밑에 낮은 수준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충 살아남기만을 급급했던 이런 인류가 그럼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이제 약 한 170만 년 전쯤에 발생한 하나의 그 발견 덕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불의 발견이었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불을 발견했다기보다는 불을 이제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불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거 이제 불을 일으키고 이제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번지지 않게 제어를 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인류만이 해낸 아주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겠죠. 아마도 이건 수많은 어떤 우연과 기회가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불을 가짐으로 해서 인류는 정말로 이제 비약적인 도약을 하게 됩니다. 불 이전과 불 이후가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자, 불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좋은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하나 발견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물론 이제 다른 야생 동물들이 불을 이제 무서워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류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열등한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단숨에 뒤집을 만한 그런 이제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은 그 이외에도 엄청난 다른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함이죠. 다시 말해서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인류는 불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그 서식지가 급속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따뜻한 초원에서 초원지대에서 그때 뭐 옷도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홀딱 벗고 댕겼겠죠. 그래서 뭐 따뜻한 초원지대에서만 살던 이 인류가 이제 바로 이 시점부터 서서히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막을 건너서 중동과 서아시아 그리고 뭐 유럽 이렇게 쭉 진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더 중요한 불의 어떤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약간 이제 좀 의아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음식을 불에 익히면 소화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음식을 익혀 먹지 않는 침팬지는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 먹고 그냥 소화시키고 이러는 데만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도 모자랄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익힌 음식을 먹으면 보다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이제 남아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먹고 살아남는 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또 여유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뇌의 크기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뇌는 인간의 장기 중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약 한 2%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약 한 25%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근육들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25배 정도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자, 불을 사용하기 이전이라면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두뇌를 서포트할 만한 영양분의 섭취가 어찌 보면 불가능했지만 불을 다루게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이전까지 약 한 500만 년 가까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인류의 두뇌는 이때쯤부터, 그러니까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그 크기가 계속 커져서 대가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약 2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현대 인류에 비하면 한 80% 정도 수준까지 이게 쭉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 불의 발견이 인류로 진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아쇠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불을 발견하고 나서 두뇌가 이제 아주 커진 이 종족을 우리는 이제 호모 엘렉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모 엘렉투스는 불을 다루게 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이제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 곳으로 진출한 이 호모 엘렉투스는 전 지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유럽 쪽에 이제 눌러 앉아서 진화했던 종족이 바로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죠. 물론 같은 시기에 원조격인 그 아프리카에서도 진화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거죠. 결국 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동시에 각각 다른 곳에서 살면서 이제 다른 계통으로 진화한 서로 다른 종족이었던 셈이죠. 이 아프리카의 호모 사피엔스는 지속적으로 이제 두뇌를 키워나가서 기원전 약 5만 년 전쯤에 이르러서 이제 현대의 어떤 인류와 동일한 두뇌 크기를 가진 종족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이제 호모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피엔스는 이제 똑똑하다라는 이런 뜻이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똑똑한 사람,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이때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현대에서 키운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 아이는 뭐 스마트폰 만지고 PC 게임하고 이렇게 똑같이 자랄 겁니다. 현대의 아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당연히 현생 인류의 학명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 워낙 좀 학술적이다 보니까 제 이제 톤이 자꾸 이제 교수처럼 돼버리긴 하는데 뭐 이해를 해주시고 뭐 본래하고는 틀리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뇌가 아주 발달한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사용하는 이제 도구만 봐도 이전과는 이제 아주 질적으로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되죠. 이전에 그 뗀석기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요새 이제 뗀석기라 이제 돌 그냥 떼냈다는 그런 의미죠. 뗀석기 수준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최첨단 기술들이 이제 녹아 들어간 그런 도구들, 최첨단, 자, 뭐 그런 그 도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짐승의 뼈로 갈아서 만든 이제 바늘이라든가, 그리고 뭐 작살이라든가, 뭐 투창기, 뭐 심지어는 이제 화살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되죠. 사실 이제 뼈를 갈아서 이제 뾰족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눈곱만한 구멍을 뚫는다, 이거 뭐 사실 요즘 사람도 쉽지 않은 얘기죠. 이런 이제 바늘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뭐 결국 이제 제대로 된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되죠. 당연히 이제 강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영역은 시베리아를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가 이제 서로 이렇게 있는 베링 해협이 그냥 육지로 이제 붙어 있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추위만 견딜 수 있었으면 걸어서 지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당시까지는 이제 배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제 사냥의 범위가 확실하게 이제 강, 바다 이렇게 막 계속 확장이 되면서 그만큼 이제 식단도 매우 이제 다양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한 활의 발명으로 인해서 어떤 한 안전한 거리에서 다른 동물들을 또 뭐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아주 큰 동물들도 이제 뭐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강력한 무력과 기술을 확보한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 전체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류의 대약진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확장으로 당시 그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네안데르탈인도 그 종족도 멸종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는 이제 침팬지보다는 더 가깝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교배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어쨌든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입장에서는 거의 미개한 짐승 정도로 보였기 때문에 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진출과 동시에 거의 이제 멸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도 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간의 어떤 교배했던 흔적은 전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그 화석이 이제 발견된 지명을 따라서 그 크로마뇽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마뇽인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별칭이다. 요 정도를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이 그럼 얼마나 똑똑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지 어떤 바늘이나 활 같은 도구를 만들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까지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죠. 알타미라 동굴벽화라든가 라스코 동굴벽화 같은 걸 보면 지금의 어떤 시각으로 평가해도 상당히 뛰어난 수준의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금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약 5만 년 전쯤에 나타난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4만 년 전쯤, 그러니까 그 후 한 1만 년이 됐죠. 그쯤 이제 유럽으로 진출해서 네안데르탈인을 이제 멸종시키고, 그리고 점점 더 퍼져나가서 시베리아를 건너 알래스카를 지나서 결국 한 1만여 년 전에 이르러서는 남아메리카 끝까지도 도달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문명이 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준비가 이제 셋업이 된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의 그 발생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